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새해가 지나고 찾아뵙게 됐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떡국은 드셨나요? 청년 유니온은 여전히 재택근무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전시회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 중에 조성주님의 이야기를 편집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유니온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청년 유니온 운동이 미친 영향이 단순히 청년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듣는 내내 청년 유니온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요즘 청년 유니온에서는 조합원 확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친구에게 청년 유니온을 소개해주고 또 선물도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청년 유니온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청년 유니온을 알리기도 하고 선물도 주니까 일석이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분명히 청류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주변에 청년 유니온을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물은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가볍게 소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몇 분께서는 청년 유니온을 선물 받으셨는데요. 특히나 손편지가 감동적이었다는 후기가 넘치고 있어요. 이번 새해 인사에는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사람에게 10번 말할 필요는 없고요. 10명에게 한 번씩만 말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활 리듬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집안에서 가족들 다 자는 시간 새벽 2시에 방문 닫고 혼자 몰래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담 내용은요. 소액체당금인데요. 사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사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큰 빚이 생겨서입니다. 얼른 일해서 갚기 위해서 이곳에 취업했는데요. 근데 이곳이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현금 유동성이 적어서 직원 월급을 늦게 지급하고 여러모로 불만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는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가 많이 억울했지만은 지금 그때는 사장한테 따지다가 잘리면은 사실 빚도 못 갚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생계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하고 증거만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다가 빚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그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못 벌었던 주휴수당들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진정을 넣고 지나가는데 사측에서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 알아보니까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소액체당금 설명을 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못 받은 금액 1,0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가요? 그리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소액 체당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 많아요. 사실 사측에서 이렇게 임금체불로 신고 넣었을 때 안 주려고 버틴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상담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이분한테 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 체당금은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먼저 체불금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사측을 상대로 체불금품을 벌어내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액 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만 못 받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아니면은 퇴직금만 못 받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아니면 둘 다 못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만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휴수당을 진정하셨으니까 최대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 퇴사 직전 3개월치 퇴직금, 퇴사 직전 3개월치 휴업수당이 소액체당금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치 주휴수당, 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청 방법으로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하신 후 이제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이 확정이 나와야 하고요. 그 후엔 월급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체당금 소송을 무료로 신청하고 진행하신 뒤 그 소송 재판이 끝나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임금은 못 받은 경우였기 때문에 최대 700만 원 플러스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고용노동 관할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하신 후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이 확정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별도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액체당금에 대한 상담 답변이랑 관련 정보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치고 갈까요? 뒤에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팀장 맡고 있는 정보영이고요. 오늘 청년유니언 1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우리가 걸어온의 마지막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담당자분이 표절을 부르고 있어요, 뒤에서.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조성주 전 정책기획팀장님이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10주년 기념해서 조합원분들 만나러 다니는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때도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셨던 이름이라고 제가 전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청년유니언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오늘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에서의 청년유니언의 어떤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어제 와주신 이기 집행부분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와, 스케일이 엄청 크다. 한국 노동운동에서의 의미와 과제이면 몰라도 한국 민주주의라니 엄청 궁금하다.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앞에 정책팀장님, 정보영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조성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발전소라는 곳에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합정역 인근에 정치사회 서점도 냈습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언 창립 당시에 이제 1기죠. 보통 이제 청년유니언 기수로 이렇게 나누는데 1기 정책기획팀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책기획팀이라고 이렇게 있었고 팀원은 없었습니다. 네. 영세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지금이랑 크게 다른가요? 네. 뭐 정책 팀원이 있나요? 정책기획팀장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10주년, 올해가 10주년 맞이했다는 건 어느새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주년 오늘 이제 사진들 보니까 불태워야 될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나와 있는 사진들 웬만하면 제가 다 소각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당연히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감회가 새롭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사진들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정리해서 쭉 돌아보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들을 해왔는가가 이제 잘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또는 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사진들 보고 자료집들 특히 보니까 좀 특히 저는 이 창립총회 자료집하고 나머지 이제 대의원대회 자료집들을 보니까 또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유니온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구나. 성장했고 발전했고, 무엇보다도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 우리 사회에 그냥 이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구나를 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 주제를 고민하다가 굉장히 이제 딱딱한 주제를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에서 청년 유니온 운동이 가지는 의미. 사실 남들이 보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정책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노동운동에서 청년 유니온이 가지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뭐 너무 뭐랄까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공인됐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이미 공인됐다. 2010년에 청년유니온 3월에 창립할 때 이제 준비를 2009년 8월부터 했는데, 청년유니온 창립하고 당시에 아마 2010년 한 5월, 6월 최저임금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게 가을이었는지 뭐 10년 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당시 아마 김민수, 나중에 이제 위원장을 하게 되는 민수하고 병철이 뭐 이런 친구들이 뭔가 물었을 때, 그때는 그 친구들도 젊은 시절이었죠. 네.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술을 먹다가 한국 노동운동 역사를, 우리가 뭐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이런 책들 하면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한 20년, 30년이 지나서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누군가는, 연구자든 학자든 아니면 뭐 저술가든 작가든 누군가 정리를 할 텐데, 적어도 그때 한 챕터는 청년 유니온이 맡게 될 것이다. 청년 유니온으로 상징되는 청년 노동운동이 한 챕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보적인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아니면 어떤 입장을 가지든과 상관없이, 어쨌든 입장과 상관없이 한 챕터는 청년 유니온의 청년 노동조합 운동, 청년 노동운동의 등장이 반드시 한 챕터, 2010년대 한 챕터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죠. 그냥 술자리에서의 호기로운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분명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 노동운동의 2000년대 이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실은 뭐 해방 이후라고 해도 뭐 2010년대 어느부터 한 10년은 청년 노동운동의 등장이라는 챕터를 빼놓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이미 공인된 사실이라고, 저는 공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에서의 청년 유니온의 의미라고 하면은 뭐 저 말고도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이미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는 한국 민주주의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좀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또 무거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우리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가지는 어떤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되게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 하면 뭐지 되게 좋고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고 뭐 수호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좀 더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가치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떤 절차와 합리성과 또 굉장히 자유에 친화적이고 뭐 이런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가지는 어떤 속성들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무슨 뭐 노동의 가치나 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우리가 뭐 수호하고 지켜내야 될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에서 우리가 합의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가치와 지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어떤 가치와 지향을 담지 못하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순식간에 최악의 정치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의 나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사실은 좀 취약한 정치제도거든요. 불완전한 제도고 약간 위험성을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혹자들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 약간 선동에 취약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모든 목소리가 다 집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평범한, 저를 포함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좀 더 극단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 유튜브 자기 컨텐츠를 자기가 밤에 자기 전에 뭘 보나 보시면 내가 선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수 있어요.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게 가잖아요 자꾸.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또 역설적으로 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러니와 역설, 모순 이런 것들, 딜레마 이런 것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현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거죠. 스스로를 극단으로 무슨 아주 윤리적인 천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혼자 방에 있을 때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인간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위해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훌륭한 제도다. 그게 가지는, 그게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훌륭한 장점을 발휘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뭐 지향에 대한 어떤 가치, 그것이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은 뭐 종교가 정치를 대신할 때는 어떤 인간의 완성된 상을 놓고 그 상으로 향해서 사실 그거에 어긋나는 무엇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제도일수록 훨씬 더 잔혹해지죠. 종교가 정치를 대신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인류의 해방을 얘기했던 어떤 특정 이념의 정치 제도가 정작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에 가까운 모습이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냐의 어떤 전제의 차이인데,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이 그거고, 두 번째 민주주의 정치가 가지는 장점은 다양성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싫어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의견이어도 그 의견을 없앨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내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을 더 다수를 설득해서 다수를 만드는 방법은 있어도 저 의견을 없앨 수는 없다. 굉장히 짜증나게도, 사실 굉장히 짜증나는 거거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어떻게 사회가 놔둬야 되는가, 없애고 싶은데, 근데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압도적 다수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의견이 소수가 되는 순간도 온다. 라는 인정하에서, 그러니까 이견을 존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제가 다양한 생각들이 어쨌든 제도, 정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분열함으로써 통합한다. 이것도 역설인데, 민주주의는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건 사회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젠더가 더 중요해. 나는 노동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 나는 환경이 더 중요한데,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더 중요해. 뭐 다양한 가치들이 들어오는데 그 가치들을 사회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들도 그 사회 안에서 다뤄지게 되고 갈등으로 다뤄지게 되고 사회가 더 크게 넓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회를 더 통합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열함으로써 통합하는 제도랄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유니온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한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한국 민주주의의 장단점, 부족한 점도 있을 테고 잘하는 점도 있을 거고, 뭐 잘하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 장점은 시민들이 데모를 참 잘한다는 거죠. 네, 지나칠 정도로 조직적으로 평화적으로 잘한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약간 훈련돼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또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굉장히 강한데 국가와 시민 사이가 텅 비어 있다.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가 비어 있다. 원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가라는, 우리가 어쨌든 국가 공동체를 어쨌든 아직까지는 인류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거를 개발하지 못해서 공동체 단위에서. 근데 국가라는 단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로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이제 단위가 있는데 이 사이가 텅 비어 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들, 시민들의 이견들, 그러니까 의견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사실 중간에 필요하거든요. 정당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아는 노동조합도 들어갈 것이고 협회, 무슨 뭐 모임, 예를 들면 지역 주민 모임, 뭐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민주주의의 자발적 결사체, 그 사이를 공간을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생각들이나 가치들이 사실은 전체 공동체에 반영이 되는 거죠. 혹자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민주주의는 개별로 부를 때, 시민들을 개별로 호명할 때,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호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시민들을 개별로 부르는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착각하는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건, 민주주의는 절대 개별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개별로 부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 개별로 부르면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의 회장인 이재용 씨가 당연히 여기 있는 청년유니온의 이채원이라는 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겠죠. 물론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별로 부르면 당연히 더 돈이 많고 더 학력이 높고 학식이 많고 뭐랄까요, 더 그런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더 세지는 거죠.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호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더 불평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안에서 그나마 평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집단으로 호명될 때만 평등해집니다. 이재용 씨가 노동자 집단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별로는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 집단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실에선 그럴지 몰라도 삼성이 한국에서 가지는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현실에선 그럴지 몰라도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즉 역설적으로 시민 개개인들도 자신이 개별의 이름으로 뭐 어디 은평구에 사는 조성주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그거는 뭐 선거 정치의 데이터의 한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행정상의 한 데이터에 불과하죠. 집단으로 호명될 때 은평구에 사는 뭐 노동자 조성주 씨 또는 노동자 누구, 조성주란 노동자, 그리고 그렇게 부를 때는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고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호명하게 됩니다. 이름은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 얘기 뭐죠? 모두를 위한다는 건 아무도 내가 대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모두를 위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청년유니온은 대한민국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청년유니온을 할 의미가 없죠. 네,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지향과 가치와 어떤 걸 담아서 호명을 하는 건데,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발적 결사체가 약하고 특히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그렇게 집단으로 호명하는 것들이 작았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을 한 번도 호명해 본 적이 없죠. 노동 문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운동이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 민주주의에서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하나는 진보판 버전이 있습니다. 그 소위 7, 80년대 만들어진 진보판 버전.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 사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청년이 서야 조국. 그런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판, 진보판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이죠. 70년대식
만들어진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이 부르는 방식입니다. 전태일 열사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더라면 거기서 대학생 친구가 청년을 의미하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진보판 청년을 호명하는 이름이고, 뭐 약간 보수판이랄까요? 또는 산업파? 보수라기보다 좀 다른 의미에서 또 청년을 호명하는 건 무슨 세대, X세대, 뭐 신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무슨 세대, N세대, 뭐 이런 세대 단면, 사실은 소비 단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 호명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거기 빠져 있는 것은 정작 둘 다 뭐가 빠져 있냐면 그 당대의 현실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보판 단면은 사실은 그래서 청년들은 늘 조국을 걱정해야 되고 사회를 고민해야 되고 앞서서 더 패기 있게 불의를 맞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된다. 전태일 열사의 대학생 친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청년유니언 2010년 창립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생각은 우리가 전태일 열사가 함께 하고자 했던 평화시장의 여성 노동자들인데 왜 우리를 대학생 친구, 전태일 열사가 있었으면 하는 대학생 친구로 호명하지? 이게 근본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유니언 운동이 한국 노동운동에서 가지는 의미이자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의미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청년들을 호명했던 방식은 진보에서도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였습니다. 근데 청년유니언이 스스로 2010년 창립하면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냈다고 생각해요. 청년유니언이 한국 민주주의를 바꿨다 이렇게 제가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청년유니언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호명할 수 있어 청년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화시장의 그 여성 노동자들이야.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바로 그 평화시장의 여성 노동자들이야. 가장 뭐 표현이 좀 PC하지 않으시지만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받고 어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대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지 않은, 시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호명하기 시작한 거죠. 청년유니언이.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라고 호명하기 시작한 거죠. 청년을 노동자로 호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도 이게 무슨 좌파 버전으로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처음으로 그 공식을 깨는 거죠. 다르게 호명될 수 있구나, 청년이. 이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냈냐. 한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와 시민 사이에, 시민 개인 사이에 자발적 결사체가 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호명하는 방식을 거의 없어요. 다 시민이에요. 시민으로도 호명 안 하죠. 국민, 요즘 주권자, 저는 주권자로 호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호명될 때 주권이 있는 거죠. 개인에게 주권이 있으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권과 우리 청년 노동자의 주권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요? 주권은 침해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집단으로 호명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청년유니언이 그렇게 호명하고 나서 2010년대 이후에 저는 묘한 기류가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그것은 각 집단들이 스스로를 다른 방식으로 호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민달팽이라고 호명하기 시작했어요. 주거의 문제로 나를 호명할 수 있구나. 그렇죠? 주거의 문제로 나를 호명할 수 있구나. 또는 유니언 운동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니언이라는 것을, 청년유니언 창립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거 진짜 좀 청년들이 싫어하니까 약간 우회하자, 부드러운 단어, 약간 노동조합의 부드러운 소프트한 버전으로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고민했던 게 솔직하게 사실이에요. 근데 2010년, 11년을 지나면서 유니언이라는 게 조금 다른 의미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표해 갈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집단이나 갈등으로 대표해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표해내는 어떤 방식으로서 유니언이 좀 더 넓게 쓸 수 있겠구나. 민달팽이 유니언이 그런 거고, 무슨 유니언, 심지어 일 못하는 사람들의 유니언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목소리를 모아내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모아내는 하나의 장치. 그게 한국에서는 노동에서는 노동조합,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단체, 주민단체 이런 건 있었지만
다른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니온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비전 있는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가지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시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목소리로 모아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어떤 가능성을 하나 열어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여러 측면과 여러 층위로 확대돼가고 있다는 거. 확대돼가고 있다는 거. 특히 그것이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또 가지는 또 하나, 민주주의나 노동운동에서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기존의 틀, 그러니까 법과 제도, 한국은 대부분이 이제 국가가 강하다는 건 국가가 정해놓은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만들려고 하죠.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노동조합 법에 있는 형태로만 처음엔 조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이 초기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지금까지도 지금은 많이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너희가 어떻게 노동조합이야? 너희 이거 누구랑 교섭할 건데? 니네 파업을 못 하잖아.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못 하는데 니네가 어떻게 노동조합이야? 이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죠. 그거는 노동조합법,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서 정한 대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노동조합이 아니야?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바뀌어야 되는 건 법이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식의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그럼 법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뀌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니온 또는 유니온의 이름을 굳이 걸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어떤 다른 방식. 그냥 일단 자발적 목소리라는 것은 그런 결사의 권리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할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될 수 있구나를 가능성을 열어냈다고 생각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국가와 시민 사이의 중간에 비어있는 중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나 달고 있지 않더라도 약간 청년 유니온 비스무리한데 사실 청년 유니온이 열어낸 가능성이겠죠. 무슨 알바 단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열어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의 어떤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의 운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10년 사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노동조합을 하든지 참여연대를 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사실 거의 둘 중 하나, 시민단체를 찾든지 관련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아니면 참여연대 아니면 그냥 기존의 노동조합. 근데 그 사이에서 대표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들한테 그 목소리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대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10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지는 그 의미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결사의 권리가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낸 장점이 있다. 노동운동으로 좀 좁혀서 더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한국 노동운동이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어떤 지평, 상상력의 어떤 공간을 확장해내는데 어쨌든 청년유니온이 첫 선두에서 2010년 3월에 착입하면서 첫 선두에서 그 공간은 처음으로 열어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솔직히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단체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뒤이어 저게 가능하다. 저 넓은 광야로 나가자. 물론 그 광야는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광야지만 자유가 있다. 예. 슬픈 자유죠. 아마도 향후에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보통 우리가 10년 지났으면 또 10년의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향후 10년 청년 유년이 열어갈 어떤 길이라는 것도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훨씬 폭넓고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년유년 10주년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유년, 우리 조합원들, 우리끼리 굉장히 큰 꿈과 포부를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년유년 2010년 처음 창립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또 김민수와 김병철과 이렇게 술을 마시며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그럼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의 목표는 5년 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는 거고 10년 후에는 경제사 그때는 이제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였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럼 우리는 할 일 다 한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정책기획팀장이 저한테 그 우리의 최종 전략 목표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지금도 집행부분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짜증나게. 네.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5년 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10년 후쯤에는 우리도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이 에이 되겠어 이 모양 이 꼴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걸 판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판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죠. 언젠가는 노동자가 해방될 거야. 뭐 이런 거와 비슷한 통일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처럼 판타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됐잖아요. 그렇죠. 뭐 부침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거와 들어가는 것과 거기서 또 성공하는 것도 다른 거니까. 근데 됐잖아요. 왜 너무 뼈를 때리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향후 10년 후에 우리의 판타지는 뭘까?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이라고 생각하면 향후 10년, 5년, 10년,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바뀌었다. 노동자 무엇인가 달라졌다. 노동에 무엇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로 되는 거잖아요. 청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간 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바뀐 거고 노사정위원회, 청년위원회 들어가게 된 것도 지금도 참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다른 어떤 상징적인 거로 의미하잖아요. 그럼 향후 10년 안에 어떤 포부를 가질 거냐? 저는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은 청년유니온 출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위원회 지금 이채혜 위원장님이나 뭐 전 위원장 김민수 위원장이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에이 저 꼬라지도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 의미로 대한민국의 노동이 바뀌었다는 건 향후 10년 정도 후에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나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꼭 청년유니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징적 의미인 거잖아요. 어떤 출신들,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무슨 거대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그게 아닌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청년유니온이 대표해 오고자 했던 어떤 그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같이 연대했던 어떤 의미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N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 롯데호텔 사건도 그렇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노동이 바뀌었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향후 10년의 포부를 지금의 집행부들이나 조합원들이 그런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같은 건 한 5년 안에는 청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교수들이 하죠? 왜 교수들이 하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청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당사자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위원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공익위원이나 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그건 교수들이 하고 전문가들이 해야지? 적어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 출신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면은 뭐 정보영 팀장님이 한 5년 후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돼서 날치기 통과하시고 막 네. 기억해 주세요. 곧. 주주당 없애고 막 날치기 하시고 막 이러면은 네. 그런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기존의 그런 생각들도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네. 갑자기 괜히 뛰쳐나왔나 하는 생각이 아니 한번 나와줘야 네, 그 다음에 화려하게 붙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그렇죠. 위를 치는 게 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뭐 운동의 전략이라던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먼 미래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먼 미래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거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나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고 저는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질문할 게 있으시면 생각해놔 주세요. 제가 좀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댓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댓글 네 한여 네 있죠. 정준영 씨도 있고요. 꺼지라고 하죠. 네 이기원 씨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와 경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농담이고요. 제가 얘기 쭉 들으면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유니온이 생각이 네. 났어요. 타투 유니온이라고 이제 타투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법적 지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노동조합의 형태로 유니온을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업장에 막 소속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로 나의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어떤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히나 노동조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유니온이 시작한 어떤 당사자 결사의 노동조합 이런 것에 영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같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채현 위원장님께서는 댓글로 현장에 와 계신데 굳이 댓글로 자기는 노동부 장관에 한번 도전해보자. 아 좋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들어가셨다 김병철처럼 또 이제 대보된 거에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청년유니온이 이제 10년 전에 청년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외화시키고 드러내면서 청년유니온을 만들어왔던 그런 성과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열악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런 고민이 있기는 했어요. 청년을 피해자일 때만 봐주지는 않은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불쌍할 때는 얘기를 들어줘요. 패션워시 우리가 요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체적인 우리들의 활동을 강조를 해도 기사에 나는 걸 보면 막 노예, 불쌍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과 함께 항상 그런 피해자일 때만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또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주목은 받고 싶은데 그 피해자로만 호명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욕구가 같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요새 저의 가장 큰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할 때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현실적으로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사안의 이슈 파이팅을 우리가 할 때는 이슈 파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청년유니온의 이슈 파이팅은 무슨 이제 거대 공장이나 여기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나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청년유니온과 함께 싸우시는 어떤 피해 당사자나 갈등을 겪는 분들은 당사자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을 하겠죠.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왜냐면 힘 있는 분들이 청년유니온과 피해 당사자가 돼서 싸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에서 청년유니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는 대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슈 파이팅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론이나 어떤 또는 그 시민들, 뭐 여론이라는 게 시민들이겠죠. 여기에 이제 최대한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감대라는 거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공감대를 연결할 때 대부분 약간의 이제 나쁜 의미가 그 시혜적 의미의 동정이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어낼 때의 동정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심퍼시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생성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불쌍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죠. 근데 이제 그럴 개연성이 높은 어떤 관계에 있다. 이 구조가 이제 이 뭐랄까요? 배경 자체가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왜 우리는 그러니까 피해자 불쌍한 사람일 때만 주목하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그건 청년유년 초기 때부터도 이제 안 그래도 고민했던 건데 사실 초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활용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여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활용하지만 일정 단계가 된 거잖아요. 청년 유년도 10년이 지나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중 부문에서는 노동조합 중 하나로 성장한 거고 수많은 성과도 만들어왔고 청년 노동에 대한 담론이 이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까 총회 자료집이나 자료 제목 쭉 보세요. 10년 전 자료집과 지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성장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청년 내의 분화, 그러니까 청년이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니고 제 청년 일부만 대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이라는 세대 담론 밑에 있는 우리 사회의 이제 다른 형태의 좀 예민한 지점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저야 뭐 그냥 다 얘기하니까. 임금 체계는 뭐가 맞지? 예를 들면 호봉제? 근데 이게 맞나? 예를 들면 직무금? 근데 대부분의 노동운동이나 40, 50대들은 당연히 호봉제를 선호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맞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임금 체계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묘하게 이제 갈라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균열과 정책에 대해서의 균열이 있는 거잖아요. 꼭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피해 당사자와 여기 작은 목소리를 대표하는 건 여전히 계속 해야겠지만 한쪽에서는 좀 예민한 문제들 이제 날이 선 문제들이 청년 유년에게 점점 이제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입장 그래야 저기는 약자들의 목소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자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 내가 제 생각에는 이제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약간 저 목소리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쪽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타로서의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 지점들이 제일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운동이 성장했기 때문에 청년유년이 10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양쪽으로 다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면서 저희 위원장님을 바라보게 되네요. 같이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대한 만큼 명쾌하게 청년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청년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댓글을 김혜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사진 보고서는 좀 어떠셨는지 좀 예. 아까 뭐 시작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상투적인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이 진짜로 상투적인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벽을 보면서 이게 성장해 왔다 성장하고 있고 이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거의 이제 현재까지 온 사진들을 보면 확실히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성장했다. 훨씬 밝고. 10년 전 보면 되게 칙칙하지 않나요? 창의 때 보면. 아니요, 굉장히 밝아요. 잠시만요. 누가 나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메이데이 칙칙했던 메이데이를 화사하게 바꾼 조성주 개인 팀장님의 춤추는 사진인데요. 불질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10년 전에 훨씬 칙칙했던 것 같고 이제 아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훨씬 더 약간 피해 당사자로서의 약간 이제 첫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이미지화했던 게 많은 것 같은데 중간 어느 단계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훨씬 당당한 스스로의 주체로서의 목소리나 표정 어떤 그 피켓팅도 그렇고 피켓의 문구들도 그렇고 그게 훨씬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전에 이게 2011년인가 10년에 만들었던 책인 그 컵인데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일단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는 있지만 문구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형태로 출발하진 않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가 아니라 일단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훨씬 더 넘어서 있는 상태니까 그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 얘기를 당당해졌다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생각난 게 저희 뒤편에 저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저 때 당시의 사진에서 그 함께하는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것 사진에서도 당당함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적인 노동의 공간들을 드러내는 한편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 유니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뭔가 뿌듯함과 뭐 고양되는 뭐 그런 뭔가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제 유니온뽕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유니온뽕이 있죠. 금등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람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성주님은 집회도 안 나왔던 조합원이셨다는데 네,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대에서 최저임금 댄스를 추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계기가 뭔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싫으신가 봐요. 네, 제가 원래 집회도 자주 안 나가고 피켓팅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나가고 주로 이제 골방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지요. 지금도 집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나가시면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너무 자주 데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일상의 소중한 삶들을 사시면서 큰일이 있을 때는 나가요. 1년에 뭐 노동자대회 한 번 정도 나가시고 뭐 청년 유니언 무슨 뭐 집중 집회 있으면 한번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본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최저임금 댄스는 흑역사죠. 흑역사고 아마 그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무대에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특히 그때 저런 동질감을 느끼네요. 댄스 뭐 이런 거 이제 귀여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혐오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특히 제가 또 그 싫어하는 거 있어요. K 뭐 이런 거. 청년유년 초기에 어제 이제 조금득 전 사무국장 왔다 갔죠. 네. 금득 씨가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청년유년 초기에 이제 1기 사무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1기 위원장이 이제 김현경 씨였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가난했던 시절인데 청년유년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김현경 위원장하고 특히 조금득 사무장이 사람을 잘 정말 살뜰하게 챙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사진이 별로 없잖아요. 다 조금득 사무장이 찍은 거를 정말 사람을 저는 이렇게 조합원들 챙기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뭐 이렇게 오면 오고 가면 가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조금득 사무국장이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년유년이라는 조직은 김현경 조금득 사무국장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조직이라는 건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관리하고 같이 뭘 하고 부대끼는 게 만드는 거지 정책이나 이론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씨앗은 될 수 있어도 정책이나 이론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조금득 사무국장이 정말 김현경 위원장, 1기 위원장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조합원들 생일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살림이었는데도 늘 아직도 기억나요. 그 파리바게뜨 그 케이크. 늘 이렇게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집행부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 케이크를 왜 자꾸 사냐. 그냥 우리끼리 박수를 치는데 케이크를 꼭 케이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를 꽂아서 이제 꺼야 된다 불을. 저는 이제 그런 형식주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반은 농담이지만 그만큼 약간 그런 거 저는 싫어하는데 어쨌든 뭐 좋아하는 사람들 저런 댄스 뭐 케이크 뭐 귀여운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네. 하지만 저는 조합원들을 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지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강원님이 뭔가 지부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이제 지역 지부 9개의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역할, 방향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노동운동에서 지역의 어떤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거지. 보통은 이제 특정 산업이나 뭐 특정한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이
노동운동도 약간 그런 맥락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역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청년유니온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출발은 중앙의 이슈 파이팅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중앙의 이제 이슈 파이팅이 먼저 터지고 이제 이게 이제 내려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지구의 성장이 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운동이 자기 배경,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배경에서의 어떤 이게 있어야 이제 그게 속도가 빠른 건데 아무래도 이슈 파이팅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좀 뭐 저희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의 청년 노동의 이슈, 지역의 그러니까 뭐 이게 묘하게 정치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지방 정부들이 이제 저는 지방 자치단체라는 말보다는 지방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 정부들이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전에는 뭐 경남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라는 거는 언론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다 나름의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그거는 정치도 사실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지역의 노동운동이 성장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나 어떤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한 건데 청년 유니온도 어느 시점부터는 초기와는 다르게 그런 것과 좀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청년 유니온이 아마 2기, 3기 정도부터 취했던 어떤 지방 정부들하고 당시 이제 서울시하고 뭐하고 이제 지방 정부들하고 이게 약간의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적합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2기, 3기 지도부에. 그래서 지역 지구들이 지방 정부들의 성장, 한국 사회에서 묘하게 정치에서의 지방 정부들의 성장과 약간 궤를 같이 하면서 자기 공간들을 좀 열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거와 비교하면 뭐 그냥 막 얘기하면 한국의 노동운동 쪽에 기존의 주류 노동운동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늦었죠. 거기는 훨씬 뒤늦게 그런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유니온이 좀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이 좀 빨랐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지역지구들이 자기 공간이나 자기 존재감이 명확하니까 그거는 정말 10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언제나 그 현장에 직접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전국의 지역 지부가 있는 조직인 청년유니온이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 조직이 기반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강조가 되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또 질문이 있어서 목소리만 출연하시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얘기해 네, 주시죠. 저는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입니다. 제가 요즘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년을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게 되게 큰 고민이었고 아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부 장관 네, 되게 잘 들었고요. 상징적인 거죠. 네, 두 번째는 요즘 아무래도 2020년은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청년유니온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네. 코로나19와 한국 노동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향후 10년이랑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청년 유니온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그러니까 뭐 좁게 보면 노동시장이라는 데에서 주변화되어 있던 청년이라는 계층을 목소리를 모아내는,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고 10년이 왔는데 그 10년 사이에 이제 훨씬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것도 논쟁이었어요. 주변부에 노동자들이 있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노동운동도. 그거는 자본의 분할 전략이다, 노동자 분할 전략이다. 노동운동은 정규직 노조가 우리를 분할시킨 것 같은데 자본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년 전에는 그거조차도 논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주변부 노동이라는 개념이 훨씬 이제는 뭐 그냥 통용되는 뭐 굳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된 게 너무 명확한데. 네. 네, 그런 데서 그 주변부 노동에서 청년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면
아마 10년이 지난 지금은 청년 유니언한테 맡겨지는 또 하나의 역할은 미래 노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프게도 청년을 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쨌든 미래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0대, 30대들이 향후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노동을 해나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향후에 한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훨씬 또 이제 무거운 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만 대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동의 대안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게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 팬데믹 사태가 그 원래 이제 미래 노동의 고민은 다 이게 어떤 사회든 가져야 되는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코로나가 이 고민들이 아직 사회가 다 정리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이게 쾅 하고 전 세계 또 심지어 전 세계 동시에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이 동시에 숙제를 받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우리 원래 그렇죠. 요즘 유럽에서 저렇대 뭐 중동에서 뭐 민주화 봄에 일어나고 있대 뭐 이런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동시 숙제를 받은 거고 동시에 사실은 이 비슷한 압축되는 문제를 압축해서 겪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노동이라는 건 미래 노동 문제가 그냥 바로 눈앞에 와버린 거죠. 지금 뭐 플랫폼 논의가 갑자기 속도를 전 세계에서 아마 플랫폼 관련된 논의가 한국이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논의의 그 어떤 이 고민이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청년이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크게는 아마 여기서 좀 포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포인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연구 용역을 하나 하는데 이제 서울 지역 노동자들 코로나 이후에 노동자들 이제 실태 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월소득 15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이고 프리랜서 특고 또는 임시직, 상용직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규직, 뭐 대충 춤춰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특고 그리고 월 150만 원 미만 이쪽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선별직업 소위 아니면 이제 모두에게 좀 액수는 그렇더라도 모두에게 보편. 근데 저임금 프리랜서 특고 뭐 비정규직일수록 취약계층에게 집중해서 주는 걸 더 선호하고 500만 원 이상 월 500만 원 이상 정규직 뭐 이런 데일수록 보편지급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있는 놈들이 계속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그것마저도 받아가야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사회안전망이나 또는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책을 둘러싸고 생각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예민한 어떤 그 균열 지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점들을 청년유니언이 잘 포착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제 전체적인 담론은 그냥 퉁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년유니언은 그 안에 세밀한 지점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향후에 코로나 이후 노동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의 그 키워드가 약간 주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우리가 방금 미래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르지 않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랫폼 한국의 논의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정말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많이 그거를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유니언이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부에서 활동하는 장지혜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청년유니언이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어떤 조직 모델이라고 하면은 지역 지부를 설립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직종지부 패션허시 논의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직 모델을 좀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뭐 직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우리도 연맹이 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 세력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바람직하다고 이런 방향이 좀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마 한 4년 전인가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공개된 글은 아니고 아마 그게 흘러서 청년유니온 당시 집행부한테 갔을 텐데 그게 아마 한 4년 전인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당시에 저는 약간 유니온 내셔널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니온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서의 의미, 노동시장 또는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면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지역지구나 업종이나 이런 건 당연히 뭐 가야 되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셔널 센터가 나온 고민이 좀 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온만으로 내셔널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청년 유니온이 내셔널 센터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미 유니온 운동, 청년 유니온 운동이나 비슷한 주변부 노동 운동이나 또는 아까 이제 주변부 노동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다른 사회 운동이 저는 이제 주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이제 약간 미래로 가는, 그러니까 사회 균열을 이제 20대 80에서 40은 80을 대표하는 운동 같은 게 따로 약간 여기에 80, 사회를 20대 80으로 나누면 여기에 80의 내셔널 센터가 약간 필요하지 않나? 내셔널 센터라는 말이 총연맹이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약간 연맹 또는 우리가 좀 초기에는 견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네트워크, 네 분명히 견제할 거잖아요.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견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네트워크 지금은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청년 유니온의 지금 경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는 전국 청년 네트워크 같은 이제 약간 청년에 기반한 건데 저는 약간 이제 그거는 좀 넘어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노동시장을 두고 약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슈들은 청년 유니온 혼자 대응하기에는 제가 볼 때 전국적 이슈는 좀 벅찬 이슈들이 너무 빨리 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조직 모델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저는 그게 연맹이고 그게 내셔널 센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지기만 하면 다 그 기존의 내셔널 센터로 들어가신 이유가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우리 유니온 팩토리라는 말을 하는데 유니온 팩토리 좋네요. 네. 유니온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과업도 우리가 또 추가로 지금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는 한 10년 전이랑 다르게 한 4년, 5년 전부터는 한 3, 4년 전부터는 민주노총이나 기존 다른 조직들도 생각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청년유니온 만들었을 때 뭐 노동운동이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런 조직들을 이제 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존의 산별노조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 청년유니온만의 이제 차별성이 이제 좀 옅어진 거고 어쨌든 조직적 자원이나 돈과 조직적 자원이 훨씬 많잖아요. 기존의 큰 노조들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전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치면 어떨까 해요. 다소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조직이 이제 10년을 차를 맞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좀 관습적인 조직 운영이 되어간다고 느끼신데요. 이만큼 쌓아온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습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성장하면 먼 미래에 여기서는 약간
지금의 우리가 비판하던 기성의 노동조합처럼 우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남겨주셨는데 유니온스럽다라는 감수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조직이 또 성장할 수 있고 추구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저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어느 정도 관습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조직이 성장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습화되지 일정 정도의 관습화되지 않은 조직이라는 건 조직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조직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언제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필요하죠. 변화에 유연할 필요는 있지만 조직이 흔들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일정 정도 관습화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변화에 늘 막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하고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대부분 오히려 그게 경영 담론이죠. 자본의 담론이죠. 예, 꼭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약자들의 조직일수록 튼튼한 자기 토대와 일정 정도의 관습화가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은 1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내일 문닫을 조직은 아니다. 어쨌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0년을 살아남은 10년 전에 만들었던 한국의 조직 중에 10년을 살아남은 청년유니온이랑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던 조직 중에 10년 살아남은 조직이 몇 개 없어요. 예, 그 당시 사회운동에서 주목받았던 조직들 중에서 몇 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관습화된 거는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계속 개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연함과 또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는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사실 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우리 맨날 현장을 만나실 텐데 어차피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의 특성을 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뭐 민주노총처럼 100만 단위 조직처럼 거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만날 일이 뭐 위에서부터 아래가 너무 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 문만 열면은 바로 현장이 마주되는 데가 청년유니온이어서 그런 조직한테 너무 기존의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지침처럼 내려오는 뻔한 현장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게 똑같이 통용될 수 없는 조직이다. 저는 오히려 필요한 거는 지금 같은 때일수록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되는 것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그러니까 현장을 가는 것보다 현장은 어차피 일이 다 매일 현장을 만드실 테니까 공부라고 생각. 근데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예, 그걸 오히려 조직들이 놓치기가 쉽고 대부분의 관성화되는 조직들의 특성은 공부하지 않는 조직들입니다. 예, 무식한 조직들이죠. 막 비하발언, 무식 비하발언,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성화되는 조직들은 대부분 공부 안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한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거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다. 최신 담론, 최신 이론, 최신 정책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큰 예리한 시각들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 힘들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딱 얘기하셨을 때 속으로 내적 환호성을 드렸고요. 네. 함께 공부하자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들 기대하세요. 이제 10주년 사업 끝나기만 하면 같이 공부하는 거를 함께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저희가 지금 또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내년, 길게는 앞으로 10년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고민을 하는데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이트 좋네요. 네,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인사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닙니다. 뭐 너무
사실은 저는 10년 전의 사람이고 저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고민의 예리함이나 치열함이 훨씬 높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런 생각을 옛날 시조세들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